용감한 덕후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죠. 도지은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경기 부양 등의 기대감과 또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미중 무역 갈등도 완화 조짐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 2.24% 오르면서 2,759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세를 더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뒤질세라 1.39% 오르면서 750포인트 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인상적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3천억 원 넘게 순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 기관도 1,267억 원어치 현재 상승 중입니다. 개인만 홀로 팔아내고 있는데요. 4,876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역시나 함께 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이 897억 원어치, 기관이 800억 원어치 현재 사들이고 있고 개인이 홀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순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빨간불 켜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주들 강합니다. 삼성전자 1.58% 오르면서 57,700원에 현재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역시나 간밤에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탈환하면서 SK하이닉스 상승세가 더 강합니다. 5% 넘게 상승하면서 6%대 가까이 상승세를 키울지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1만 9,500원의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이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도 1.9%대, KB금융이 3%대 오르면서 시총 5위 자리에 다시 이름 올립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한 단계 떨어진 6위에서 현재 0.12%대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그리고 셀트리온까지 각각 좀 살펴보면 현대차도 0.92% 오릅니다. 18만 5,700원 선에 그리고 셀트리온도 0.31% 오르면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대장주 알테오젠의 상승세 눈에 띕니다. 관련돼서 여러 가지 특허 소송과 관련돼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약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9%대 무려 급등하고 있습니다. 35만 원 선 탈환한 게 엊그제인데 바로 오늘 38만 원 선을 뚫어내네요. 대단합니다. 이어서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도 각각 5%와 6%대 2차 전지주들 강세 보이고 있고요. 이외에 HLB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쪽 살펴보면 리가켄바이오가 3.8%대 강세장 속에서도 약세 보이고 있고요. 펩트로는 하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마켓에서 좀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게 정규장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징적인 종목들 위주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테마 쪽에서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는 쪽 하나둘씩 살펴보면 증권주 일단 일제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천 공약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대표적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부국증권 대장주로서 움직이고 있고 23%대 오르면서 42,450원에 SK증권과 신용증권 등 증권 관련주들, 은행 관련주와 함께 전반적으로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지역 화폐 관련 종목도 주가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결제 플랫폼 코나이 같은 경우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23% 오르면서 56,600원에 현재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이외에 쿠콘이나 유라클 등 관련된 종목들도 두 자릿수대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역점 사업인 지역 화폐 국비 지원을 약속한 만큼 관련된 종목들 오늘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지고 있다는 점 살펴드립니다. 이외에도 AI 관련주나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됐던 종목들 계속해서 오름세 보이고 있다는 점 살펴드리고요. 이어서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전거래일 종가 대비 1.9원 오른 1,475원에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지금도 현재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375.70전에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혜주로 분리가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어디까지 이 상승세가 이어질지는 오늘 장 후반까지 끝까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신동준 숭실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됐고 네. 첫날입니다. 네. 오늘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나 궁금했었는데 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아주 크게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브리핑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네. 뭐 수혜주들이 급등하고 있는 양상이네요. 네. 아무래도 지난 한 6개월 정도 우리가 정치적인 여러 가지 불확실성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사실 컨트롤 타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었잖아요. 트럼프 정부 출범한 이후에 사실 많은 경제적인 이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거의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네. 이제는 뭔가 우리 해야 될 때 아니냐,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기대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무엇보다도 한국 증시가 워낙 싸다라는 인식은 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해소될 때까지는 뭐 긍정적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이 한 10개월 만에 지난 5월 달에 한 1조 원 이상 순매수하면서 지수도 작년 8월 급락한 것들을 대부분 다 만회했고 네. 지금 뭐 10개월 정도의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 해소, 정책에 대한 기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정책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트럼프 정부도 그렇게 또 받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에 따라서 뭐 당연히 변동성은 좀 있겠습니다만 좀 더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기대를 가져본다라는 네. 거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제 내세운 어떤 공약 슬로건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코스피 5천을 네. 목표로 내세웠고 증시 부양에 대한 각종 공약들도 제시가 되어 있죠. 이것과 관련 상법 개정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네. 코스피를 기준으로 보면 네. 증권사들이 꽤 3천 선을 넘어설 것이다라고 보는 증권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위기 요인들, 네.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당분간 해결되기 좀 어려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과거의 대선 뭐 이후 트렌드들을 많이 살펴보면 뭐 지난 80년대 이후에 뭐 9번 중에 혹은 8번 중에 6번 정도가 1년 후 주가가 거의 15% 정도 상승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만 2010년 이후 우리가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한 이후를 살펴보면 딱히 그런 일관적인 방향성이 보이진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난 한 80년대 이후에 세계화에 대한 수혜 그리고 무역이 점점점 증가하는 거에 대한 자유무역에 대한 수혜를 가장 많이 입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였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동력이 지금 약간 위험해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우리 잠재 성장률이 벌써 2025년부터 30년까지 KDI의 전망에 의하면 1.5%입니다. 굉장히 많이 낮아졌죠. 네. 과거에 지난 몇 차례 대선 때와는 또 완전히 다른 내부적인 또 외부적인 환경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새로운 정부에서 위기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통화정책, 재정정책 그리고 주주에 대한 여러 가지 친화적인 정책들을 하나하나 이제 갈등을 봉합하면서 실현해 나가는가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유세 시절에 언급했던 관련주들, 정치 테마주들 이제 이런 것들 말고요. 네. 실제로 증시 부양을 하게 되면 그 수혜가 부각이 되는 섹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증시 부양하면 딱 떠오르는 증권주. 네. 뭐 예전에 지주사 개편하면 지주사와 관련된 네. 뭐 그런 주식들이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증권회사들이 예상하고 있는 수혜주들은 말씀하신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상법 개정과 관련된 지주회사들 중에 일부 그리고 뭐 증권주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내수 부양 그리고 뭐 통화라든가 재정을 또 풀 수 있는 여지를 생각해 보면 이제는 또 건설 주식들 뭐 내수주들 이런 것들 여전히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죠. 사실 새로운 정부의 어떤 뭐 공약도 공약이지만 뭐 AI와 관련된 산업 혹은 아까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원전을 네. 포함해서 신재생에너지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정책들은 사실 새로운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에 가까운 섹터들이고 업종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길게 보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당면한 과제가 뭘까? 네. 미장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멘트 하나하나에 지금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느덧 상호관세 유예 시점이 이제 가까이 온단 말이죠. 네. 우리도 새 정부가 들어왔고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이제 또 본격화돼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은 또 증시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지금 지난 주말 혹은
주초에 나왔던 뉴스들을 보면 상호 관세를 미국이 부과를 예고한 나라들에 대해서 미국에게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안을 가져와라라는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뭐 이런 뉴스까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서두르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외교나 안보 쪽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정책을 할 수 있다. 이게 관세 정책이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 판결을 받았잖아요. 물론 새롭게 또 뭐 항소하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국가 경제에 혹은 안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라면, 관세 정책이라면 그것은 국회 동의를 받는 게 맞다라는 게 또 이 법조계의 시각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관세에 대해서 그 위법 판결 받은 후에 이 협상력이 좀 약해지는 것 아닌가에 대한 뭐 조바심, 뭐 이런 부분이 지금 트럼프 정부에게 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런 뭐 대외적인 요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아까 코스피 얘기 잠깐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새롭게 뭘 해낼 수 있는 것은 당장 잘 보이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업들이 적정한 가치를 평가받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 뭐 사실 지난 정부에서도 밸류업 정책을 했지만 약간 용두사미가 됐었던 전례가 있었던 그 사례가 있었지만 네. 지금도 우리가 이 부분은 좀 많이 약하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PBR이 1배가 코스피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뭐 0.9배 정도 되는데요. 1배가 안 되는 게 저평가되어 있는 거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이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 자본이익률이 내려가고 PBR이 내려갔던 건데 보통은 그 기업의 투자의 기회 혹은 돈을 벌 기회가 생기면 이익 난 것을 오히려 더 투자해서 유보해서 투자해가지고 성장을 끌어올리는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또 지금처럼 뭔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좀 성숙된 기업이나 산업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면서 주주환원을 또 해주는 이 두 개 성장할까 주주환원할까 이 두 개의 항상 균형을 맞춰가는 게 중요한 기업의 의사결정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둘 다 하지 않고 있는 거죠.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나면 이거를 자기 자본으로 오히려 쌓아서 그러니까 아까 ROE라든가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 혹은 PBR, 장부가 대비 시장 가치 이 두 개의 지표의 분모가 자본이잖아요. 네. 이익 난 거를 계속 내부 유보하면서 여기에다 현금, 잉여현금 쌓고 과잉 자본 쌓고 뭐 이러면서 성장은 점점점 정체되고 원래 돈이라는 거는 네. 묵혀 있고 정체돼 있으면 썩기 마련. 그렇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자기 자본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PBR이 낮아지고 ROE가 낮아진 거라서 이것은 저평가라고 부르기에 좀 민망한 수준이다. 이건 기업의 정책계 의사결정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계속 새로운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기업들이 이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주주들하고 소통하면서 잘 사용하고 계획을 세워라.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 상세하게 좀 소통하자라는 게 기본적인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개편 혹은 상법 개정 그중에서 이제 이사회가 이 역할을 중요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네. 또 굉장히 시끄럽겠지만 해내야 하는 문제고 바로 옆 나라 일본이 한 10년 동안 이 부분을 해내면서 주가가 잃어버린 30년을 다 만회하고 올라간 걸 우리가 봤잖아요. 네. 충분히 우리도 조금 더 긴 호흡에서 역시 차곡차곡 준비를 잘 해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전문가들이 그 시중의 어떤 유동 자금이라는 게 부동산 쪽으로 굉장히 쏠리게 되니까 비생산 쪽이다. 네. 결국 증시로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이게 재투자가 되고 윤활유 역할을 해야 경제에도 전반적인 활력이 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증시 활성화는 뭐 새 정부의 또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환율도 짚어볼까요? 환율이 이게 참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1370원대 이렇게 올라가니까 좀 괜찮아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이 원화와 달러의 적정 환율이라는 수준이 사실 지금 예전 그 계엄 사태 이전 수준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 수준 비슷하게 가긴 간 거거든요. 근데 하도 1,400원대를 오래 경험하다 보니까 지금이 비정상 같기도 하고 헷갈려요. 환율 전망 어떻게 하세요? 지금 한 1,370원대 후반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말이죠. 이것도 우리나라 내부적인 요인과
글로벌 달러에 대한 요인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라 헷갈리는 거죠. 국내적인 요인은 무역 전쟁을 치르고 나면 또 세계화가 약간 약해지고 나면 우리처럼 경상수지 흑자가 굉장히 컸던 나라들은 이 흑자 규모가 당연히 줄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라든가 한국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잠재 성장률이 약해지는 부분, 이건 다 사실 환율을 올리는 그 원화를 약세로 만드는 요인들이죠. 우리 이제 이 안에서는 이 부분을 훨씬 더 많이 체감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달러를 약세로 가고자 싶어 하는 미국의 의도 혹은 미국이 절대적으로 강자는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달러 예외주의 혹은 미국 패권주의, 예외주의의 쇠퇴, 균열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미국이 재정 적자, 정부 부채가 너무 심해서 인플레이션도 발생하고 이자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또 뭔가 옛날처럼 큰형님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미국의 달러 자산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 맞느냐. 이런 면에서 미국을 좀 빠져나오는 이런 수요들이 일단 큰 게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동안 관세와 안보를 레버리지해서 결국 달러를 약세로 만들고 제조업 부흥이라든가 뭐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라는 정책들을 계속 똑같은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달러 약세를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이 큰 흐름이 아까 국내에 원화를 약세로 만드는 흐름하고 좀 충돌하면서 방향성은 저는 약간은 지금 원화가 강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네. 달러가 약세로 가면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는 건가요? 달러가 사실 약세로 갈 때는 예전 우리가 경제 구조를 볼 때는 오히려 전 세계 경제가 아주 뜨거울 때 미국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미국이 나빠서가 아니라 해외에 훨씬 더 돈 벌 기회가 많으니까 이머징 마켓으로 나가고 중국으로 나가고 한국 대만으로 나오면서 달러가 약세로 가고 전 세계 주가는 가장 많이 미국보다 다른 나라들 주가가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의 달러 약세는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미국에다가 국채를 갖고 있다 보니까 뭔가 내가 뭐 무이자 국채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던가 이걸 가지고 자꾸 미국이 뭐 협박을 한다던가 협상 카드로 사용한다던가 이런 여지들 때문에 게다가 지금 달러가 약세로 간다는 그 가고자 하는 미국 정부의 의도대로라면 가지고 있는 달러 자산이 손실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 달러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고 싶어하는 이런 요인들 때문에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라서 약세로 가긴 가는데 가는 원인이 다르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전처럼 전 세계 경제가 훨씬 뜨거워서 미국보다 뜨거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다 보니까 뭔가 불안하고 찜찜해서 좀 빠져나오는 게 훨씬 더 크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거에 비해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좀 더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이제 미국과의 협상도 본격화되고 어쨌든 미국이 지금 관세 전쟁을 주도하면서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가 미국 내의 인플레이션, 물가, 그를 넘어서도 금리 정책 방향까지도 결정할 수 있어서 이번 주에 고용 지표 나오잖아요. 네. 고용 지표도 또 연준이 주시해서 보는 네. 한 축이니까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고용하고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근에 이 두 개의 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역시 뭐 관세가 핵심적인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관세에 대한 부담을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소비자들에게 관세 때문에 물건 가격 올라간 거를 수입 가격 올라간 거를 다 전가할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전가하지 못하고 가격을 유지시키려면 기업이 다 떠안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기업의 마진이 이제 축소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기업의 마진이 축소되고 물건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면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우리가 많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덜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몇 차례 확인됐지 네, 않습니까? 네. PCE도 그렇고 CPI도 네.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네. 아직은 관세에다 아직은 관세 영향. 전가를 못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마진 축소된 거를 어떻게든 상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고용을 줄이거나 투자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고용 지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AI 산업 때문에 뭐 고용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네. 고용 지표가 얼마나 잘 버텨줄 것인가, 기업들이 혹시 고용을 줄이면서 투자를 줄이면서 마진 압박을 대응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이번 주말에 나오는 고용 지표가 지난 6개월 동안의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의 평균이 19만 명 조금 넘습니다. 한 20만 명 정도 되고 3개월 동안의 평균은 한 15만 명 조금 넘어요.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이번에 나오는 건 12만 명 조금 넘는 수준인데 네. 그래도 시장은 10만 명만 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이 나쁘게 나오면 침체에 대한 걱정이 생겨서 부정적이고요. 근데 10만 명대 초반 정도만 나와준다고 하면 계속 내려가는 흐름이긴 하지만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되어 있으니 연준이 기준금리를 좀 내려주지 않겠는가라는 기대 때문에 좀 시장은 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 부분이 약간 이 가장 스윗스팟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국채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국채 금리가 지난달에도 또 불쑥불쑥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또 네. 흔들어 댔습니다. 지금 조금 안정 기조로 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네. 수준인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지난달에 서학개미들이 미 주식을 상당히 많이 팔았어요. 기술주 중심. 그런데 사들인 게 장기 국채 네. 이런 것들 많이 사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리상으로 보면 고점이라고 보고 이제 결국 떨어진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채 금리의 흐름이 상당히 우리 서학개미들의 수익률에도 많이 좌지우지가 될 것 같아서 네. 교수님의 비유를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장기 금리는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에 있다. 그러니까 올해만뿐만이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조금만 마이크로하게 보시면. 마이크로하게 보더라도 단기적으로야 트레이딩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트레이딩 한다는 게 10년짜리 국채를 사게 되면은요, 수익률이 예를 들면 50bp, 그러니까 0.5%포인트 정도 금리가 하락한다고 하면 10년짜리를 샀을 때 수익률이 한 3.5% 정도 나옵니다. 자본 차익이. 네. 그런데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수수료가 사실 뭐 100bp에서 150bp, 한 1.0에서 1.5%포인트 정도 떼야 되고 매수할 때 떼고 매도할 때 떼기 때문에 금리를 지금 4.5에 사서 10년짜리 채권을, 국채를 네. 한 4%까지 떨어졌을 때 판다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수익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게 과연 이게 맞는가?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가능하죠. 수수료를 많이 내지 않으니까요.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 기관이니까.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 국채를 가지고 트레이딩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선택이다. 물론 ETF로 하면은 수익률이 좀 수수료가 좀 작을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린 0.5%포인트가 떨어져도 3% 내외 정도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력적인 수익률은 저는 아니다. 차라리 국채 금리가 그 정도 떨어질 것 같으면 주가가 좋지 않겠습니까? 네. 네, 주식에서 나오는 수익률이 훨씬 더 저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잘 들으셨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동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초유의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여파로 치루어진 조기 대선에서 민심은 정권 교체를 택했습니다. 제21대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고 이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큰 갈등과 분열을 보이기도 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민심이 새 정부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죠.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득표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종 득표율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죠. 49.42%의 득표율로 21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출구조사 때보다는 조금 2%포인트 정도 떨어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제가 출구조사도 대선을 비롯해서 제가 또 담당을 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출구조사가 담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사전투표라든지 또는 본투표에서 이제 직접 투표자에게 물어보게 되는데 이때도 이제 모르겠다, 난 대답 안 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또 다 알아내기는 힘든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중을 줍니다. 이럴 때 이제 우세 가중을 주느냐, 좀 열세 가중을 주느냐, 1, 2위를 좀 붙여놓느냐, 좀 떨어뜨려 놓느냐. 근데 이제 이번 경우에는 상당히 대선 판세가 굳어졌다고 보고 이제 우세 가중, 조금 더 1, 2위 간의 간격을 좀 멀찍이 떨어뜨려 놓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기법 자체가 좀 영향을 줬을 텐데 다른 걸 떠나서 저는 역시 민심은 천심이고 천심은 민심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뭐 절대적으로 국민들의 권한을 다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49.42%는 결국 50%를 못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들의 통합 요구, 또 경제 회복 요구, 또 외교 안보에 대한 균형감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라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표를 합하면은 정말 애게게 조금 앞서기는 하지만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을 앞서기도 하거든요. 뭐 앞섰다고 하기는 무리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걸 본다면은 결과적으로 또 이제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은 서청 동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봤을 때 양쪽이 색깔로 뚜렷이 나눠집니다. 이걸 어떻게 또 통합으로 풀어내느냐, 융합으로 풀어내느냐 이 부분이 무엇보다도 주어진 최대 과제로 보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들인다면서 패배를 인정하고 승복했습니다. 당초 이제 김문수 후보가 40%대 득표율도 못할 것 같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일단 그 전망은 뭐 깨졌어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따지고 보니까 우리 앵커께서 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반반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도 절반인 거죠. 더군다나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보수가 결집한 것도 있을 테고 막판에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나섰지 않습니까? TK 또 이제 충북까지 행보를 했고 또 부울경까지도 이 선거 지원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을 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구도 열세, 구도 자체가 탄핵 대선 또 비상계엄으로 인한 여파 이것을 감당해내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이 보수 쪽에서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할 거예요. 그냥 눈 가리고 앙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뿌리 깊은 혁신은 필요로 한다. 왜? 보수에서도 결국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갈라지니까 결코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 지점이 결과적으로는 대선의 결과를 통해서 국민 주권자인 국민이 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0%대의 득표를 하진 못했습니다. 8%대의 득표를 했는데 뭐 평가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수 진영에서의 뭐 정계 개편에서의 역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역할을 분명히 그래도 3위를 한 후보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김문수 후보와 또 이 득표를 합할 경우에는 그 파괴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이제 이 이준석 후보가 잘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에서 좀 노출했던 문제점들 그러니까 TV 토론에서도 지나치게 과한 표현 결국 여성 신체 표현이 네. 또 부메랑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와하는 이준석이 돼야 되지 좀 오, 아 하는 그런 또 탄성이 있는 이준석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좀 정치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테크니컬한 면에서는 좀 더 노련해진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40살 이준석 후보는 청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좀 더 참신한 또 공약 면에서 우리 이제 경제 프로그램이니까 SBS 비저가 이런 면에서 그게 두 후보를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를 압도하지는 못해서 그런 점에서 네. 앞으로 크리에이티브 준스톤 이 역량이 뿜어져 나올 것이냐 이게 상당히 이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오늘 새벽부터 시작했습니다. 인수위 없이 곧장 임기가 시작되죠.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비상경제 대응 TF를 즉각 가동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 TF를 가동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만큼 이재명 정부가 경제에 좀 중점을 두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이 되죠. 그렇습니다. 경제죠. 이번에 지금 가장 크게 이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은 경제인 것이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탄핵 국면에서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인수위 없이 진행됐을 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가동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그조차자 한가로운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신속함, 이것이 이제 바로 경제 대응 TF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통상 외교,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거든요. 추가적인 추경을 통해서 얼마나 이 부분에 이 활력을 가져오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다른 거 통합도 중요하고 또 외교 안보도 중요합니다만 경제에 방점을 둘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인수위 이 기간 없이 진행되는 이재명 대통령, 오늘부터 지지율이 책정됩니다. 네. 바로 그 가장 중요한 변수 기준은 경제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경제에 최우선적으로 무게를 두는 이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후보들이 이제 하마평에 오르고 있어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 하마평만 전해드리면, 일단 초대 국무총리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비서실장에는 삼선의 강훈식 의원이 내정됐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인사가 만사다라는 이야기도 그렇죠. 있는데, 지금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좀 점쳐보신다면, 특징이 뭐냐면 전현직 의원들이 상당히 가동될 거예요. 그런 이유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검증을 좀 빨리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 발로 적극적으로 이 작동될 수 있는 인사들을 이제 중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네. 되면은 김민석 의원, 또 강훈식 의원 등 전현직 의원들이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는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다, 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뭐 외부의 이제 인사들, 전문가들을 등용하면은 좀 더 혁신적이고 또 파격적인 면은 있습니다.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신속하게 가동돼야 되고 안정적이어야 되고 또 일사불란해야 된다. 이 점을 이제 강조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등용되는 인사들 중에서 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주도할 수 있고 통상 외교를 무난하게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 점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뭐 경제부총리나 이제 발탁이 되겠죠. 특히 이제 이 통상 외교, 트럼프를 상대해야 되는, 베센트를 상대해야 되는 사람을 누구로 발탁하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고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 이제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시작했지만 현재 형사 재판만 5개가 걸려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예정된 재판은 오늘 18일이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지난달에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죠. 자, 이 재판을 두고 재판이 미뤄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망을 해본다면 일사불란하게 관련해서 이 재판 리스크를 해소하는 쪽으로 민주당이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은 이제 여당입니다. 그럼 국정 운영이 우선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 재판에, 또 형사 재판에 더군다나 흔들리게 되면 국정이 안정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명분을 내걸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된 국민의힘에서는 제기를 하겠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헌법 84조인데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은 또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 가져가 보자. 그럼 헌법재판소에서도 국정 운영이 우선이다, 이렇게 또 판단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지지율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으면 또다시 재판 리스크 쪽으로 옮겨갈 수 있거든요. 화제가. 그렇다면 얼마나 지지율을 임기 초반 이재명 대통령이 60% 이상을 계속 6개월 정도는 유지하면서 가야 재판 리스크가 소환되지 않는다는 점, 이 점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소추 권한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대한 판단도 걸려 있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재판부에서 재판 일정을 또 미룰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 변수들, 시나리오들이 다 얽혀 있는 상황인 건데, 당분간 이렇게 되면 또 이 재판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또 가처분이 이루어질 것이고, 혼란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앵커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접근하면 헌법 84조도 어느 쪽으로
형사소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어느 한쪽으로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독일법을 보거나 대륙법을 이전 보더라도. 정부 법무부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그렇죠. 필요하다라는 다소 좀 부정적인 의견들을 냈었잖아요. 더군다나 대법원에 대해서 어떻게 민주당이 태도를 가져가느냐 또는 한편으로는 허위사실 공표를 공직선거법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헌법재판소에서 가져갔을 때 이것이 위헌이다. 네. 이런 또 법 해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냐하면 법만 놓고서 볼 수 없는 것은 정치적인 이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 재판 리스크와 관련해서도 맞물려서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선 결과 분석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정치가 좀 믿음을 주고 신뢰를 줬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이렇게 화합을 할 수 있고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특권 의식을 버리고 국민에게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변화를 못하면 한국도 점점 쇠퇴하라고 봅니다. 하사가 상사보다 적은 상황이다. 아니,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사관들의 월급도 좀 신경 써서 국방에 좀 발전이 될 수 있게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정책들이 많이 융통성 있게 많이 운영이 돼야 될 건데 그런 부분들에서 잘 대응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많이 이득을 취했으면 좋겠고요. 손해보는 거 없이. 또한 내수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많이 안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번 정부는 조기 대선으로 당선이 확정된 순간부터 곧바로 공식 임기를 시작하게 되죠. 하지만 뭐 당선의 기쁨을 누릴 겨를은 없어 보입니다. 내수, 수출의 물가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난국에 빠지면서 지난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인 이 외환 위기 때만큼이나 심각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매 정부마다 등장하는 이 전임 정부 탓도 이제는 더 이상 통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경제에 정부의 명운이 달려있다 이런 각오로 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새 정부가 살아남기 위해선 어떤 경제 과제들을 풀어내야 되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나오셨고요. 명지대 경제학과 우석진 교수, 고려대 국제학부 최우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새 정부가 맞닥뜨린 경제 상황부터 진단해 보겠습니다. 매우 좋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한국은행이 경제 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0.8% 반토막 냈고요. 최근에도 프랑스 이 소시에테 제네랄은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0.3%로 또 낮춰 잡아서 제시를 했더라고요. 0%대 성장률은 이제 뭐 그냥 가시화된 것 같은데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글쎄요, 뭐 제가 97년 외환위기 때 졸업하자마자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거의 뭐 몇 달만 지나서 외환위기를 맞았거든요. 그리고 네. 또 제 첫 직장이 국제관계를 다루는 국책연구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 비상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좀 그때 위험을 과장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이 외환위기 때가 비교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데. 그런데 제가 개인 생각으로는 그때 봤을 때는 그때가 훨씬 더 심각했던 기분이 나는데 지금하고 차이는 뭐냐? 지금은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외환위기 때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알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뭐 IMF가 와가지고서 어느 정도 알았고,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굉장히 그때 심각했지만은 그래도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좀 확실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쪽으로 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어느 쪽으로 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같이 순수하게 실물 경제를 보면은 최소한도 지금 상태를 보면은 외환 위기만큼 심하진 않다고 보지만은 우리가 지금 갈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면에서 외환 위기보다 좀 불확실하다. 그래가지고선 우리가 좀 더 좀 그 걱정 너무 그 걱정 지금 많이 하는 게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있습니다. 예. 지금 성장률 0% 이 수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게 지금 우리 경제가 맞닥뜨리는 큰 문제다라고 보신 것 같고, 과거에 이제 IMF 때와 비교를 해주셨으니까 IMF 때 우리가 외환 위기를 맞았지만 그 뒤에 이제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보면은 또 드라마틱하게 반등을 해내긴 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구조적 저성장, 일본식의 장기 불황에 빠질 것 같다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경제 상황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딱 이제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는 부분이 이제 경제의 여건을 생각을 했을 때 판단을 할 때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잠재 성장률을 보고 단기적인 시계에서 이제 경기 변동 상황을 볼 텐데, 그 잠재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그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 경기가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외환 위기와 비교했을 때 경제 여건이 뭐 더 나쁘다, 덜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비유를 하자면 그 이제 97년 당시에는 뭐 30대, 20대 후반에 젊은이가 뭐 골절을 당했다던가 라는 중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 40대 후반, 50대 초반인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당뇨 같은 만성 질환에 맞습니다. 빠질 염려가 맞습니다. 있다. 그랬을 때는 이제 독감이 왔다고 했을 때 골절과 독감이라고 해도 그 후자가 더 심각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실제로 그 이제 인구 구조를 보았을 때 지금 인구 평균 연령이 이미 40대 후반에 달하더라고요. 당시에 3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경제 여건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제 생각에는 초입의 그 노년이 여러 가지 기저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외 상황들이 더욱더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당뇨병도 초기에 잘 치료를 하고 장기적인 어떤 치료 계획들을 세워서 이제 관리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외환 위기 이래 가장 열악한 경제 여건에서 새 정부가 시작했다. 이런 평가에 동의하시죠? 저는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 새로 이제 출범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옥에서 시작하는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옥에서 시작하는 천국이다. 예, 그래서 오늘 굉장히 비유가 경제 주옥 같네요. 상황은 사실 IMF랑 비교하는 것보다도 2017년 박근혜 탄핵 당시에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처했던 이런 경제 상황과 비교해 보면은 그때는 의외로 경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어떤 지표로 봐도 굉장히 최악인 상황에서 정권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서 출발한다. 다만 지금 행정권과 입법권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보다도 또 강력한 정책을 수행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발목 잡는 사람들이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천국에서 출발하는 셈이다. 근데 환경은 지옥이지만은 여건은 천국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옥에서 시작하는 천국이다. 특히 이제 뭐 정부가 이제 뭘 할 거니까 사실 재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재정 상황이 지금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적극적인 재정 정책 코로나 때문에 그걸 하면서 재정이 조금 악화됐던 측면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 지난 3년에 돌아보면은 한 것 없이 적자만 쌓였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관리재정 수지가 100조 이상 뭐 적자가 났는데 그건 뭐 지출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렇게 났기 때문에 상당히 민생들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봐요. 근데 그게 지금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새 정부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바톤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사전에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를 꼽아달라고 우리 교수님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씩 짚어볼게요. 양준석 교수와 우석진 교수께서는 추경을 일단 최우선 과제로 꼽으셨습니다. 지금 이미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추경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 새 정부에서는 30조 원 안팎 정도의 추경 편성이 유력한 상황인데
이걸 또 어디에 어떻게 편성하는지도 중요하단 말이죠.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예, 먼저 조금 좀 거슬러 올라간다면은 지금 잠재 성장률 하락하는 문제를 제시하셨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 트럼프하고 내수 부진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네. 요거에 뭐 연결되어 있는 건 확실하지만 거의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트럼프하고 내수 부진 문제는 좀 단기성 경기 문제, 수요성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잠재 성장률 하락은 좀 장기 공급 하락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경을 가지고 잠재 성장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건 실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잠재 성장률이 계속 느려지고, 그리고 또 우리 빚이 국채가 그렇게 높은 이유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안 하고 오히려 그냥 정부 지출을 가지고 요거를 좀 덮으려고 했던 거죠. 금리 인하하고. 그래가지고선 오히려 문제를 키워왔다. 그래서 그거를 좀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지만 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왜 추경이 필요하냐? 우리 잠재 성장률이 1.8%입니다. 그게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가 예상하는 성장률은 0.3에서 0.8이에요. 그러니까 1에서 1.5%포인트가 지금 우리 낮은 잠재 성장률보다도 낮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추경을 통해 가지고선 이걸 잠재 성장률에 조금 더 가까이 끌어올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두 단계로 생각해야지 추경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시킨다고 생각하면은 요거는 나중에 문제를 오히려 더 키우는 네.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요것만 하나 얘기하고 그만두겠는데 추경을 할 때는 이 돈이 지출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하고 그리고 투자로 가야 되면은 뭐 여기서 몇 번 얘기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렇게 가려면은 이 돈을 즉시 쓸 수 있는 사람들이나 프로젝트에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이나 작은 기업들, 트럼프 관세에 지금 맞았기 때문에 좀 생존이 위험한 기업들, 그리고 지금 당장 그 돈을 쓸 수 있는 프로젝트들.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뭐 싱크홀 같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인프라를 좀 수리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돈은 최대한 지출로 가야지 요게 뭐 저축이나 아니면은 뭐 투기로 간다면은 요거는 완전 돈 낭비고 오히려 문제를 키워놉니다. 그러니까 결국 추경이라는 거는 이제 특수한 목적을 갖고선 돈을 당겨서 쓰는 거잖아요. 그만큼의 그 목적 합당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신 것 같아요. 우 교수님께도 의견 듣겠습니다. 지금 1차 추경이 지금 이제 진행 중이 13조 정도 규모로 진행 필수 중인데 그거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올해 예산이 작년도에 편성한 건데 지금 생기고 있는 이런 위험들을 고려하면서 편성된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다. 그래서 요거를 임시 방편으로 메울 수 있는 2차 추경은 불가피하다. 이제 이렇게 보고 다만 이제 아까 양 교수님 얘기하신 거하고 저는 조금 의견이 좀 다른데 네.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 비용을 지원해 주는 이런 추경은 지금 1차 때도 지금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큰 효과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2차 추경은 민생 회복, 특히 이제 이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좀 올려줄 수 있는 이런 추경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게 약간 효율성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저축으로 좀 연결되긴 하는데 예. 이게 우리가 몸이 아파도 그냥 다 낫는 것도 맞지만은 고통이 너무 심하면 진통제도 조금 놓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불법 계엄으로 인한 이런 경제 위기 상황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진통제를 좀 나아질 수 있게 민생 집중된 이런 2차 추경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시기는 당장 할 필요는 없고 추석쯤에 돈이 풀릴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해서 하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우진 교수께서는 내수 부진과 관련해서 내수와 서비스 같은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또 첫선에 꼽으셨습니다. 이게 내수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라는 게 참 개념적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끌어올릴 수 있는 건가? 단순하게 말해서 소비도 좀 많이 이루어져야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 장사도 잘 돼서 재투자도 이루어지고 뭐 이런 식의 흐름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본적 경쟁력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긴 합니다. 최 교수님. 예, 그러니까 근본적 경쟁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딱 말씀하신 대로 그 제조업 그 생산성 증가율과 그 내수 혹은 서비스업 생산성 증가율을 보면은 그 서비스업 생산성의 증가율이 그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을 하회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그 내수에서 만들어내는 서비스업 상품의 상품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또 소비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보셨는데 우리나라가 그 민간 소비 대비 GDP 비중이 다른 비슷하게 사는 나라들에 비해서 낮습니다. 지금도 50%가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 국책 연구 기관들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가 되어 왔던 상황인데 이제 언론에서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그 미국은 이제 소비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네. 만든 것의 65%를 소비하고 그리고 뭐 영국도 한 60% 소비하고 그 일본도 한 55% 소비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소비를 정말 안 하는 나라입니다. 저축을 여전히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저축을 많이 하고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로 나아가는 해외 저축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리를 해서 그렇다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생산해서 벌어들인 소득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에 대한 담론이 지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담론이 사실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이 과거 우리나라 30년의 성장 담론이 그 제조업의 볼륨을 키우고 볼륨을 성장시키는 것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벌어들인 소득을 어떻게 지출하고 어떠한 일상을 가지고 어떠한 소비를 하고 또 어떻게 이 소득을 심지어 재테크를 하고에 대한 담론이 네. 현저하게 부족하고 그러한 것이 이것이 서비스 산업의 상품성이 떨어져서 소비를 안 하는 것보다도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그 서비스 산업을 열심히 소비하지 않아서 상품성을 개선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좀 안 좋은 균형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해가 됐네요. 근데 네. 우리가 생산 GDP에서 네.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한다면 그 생산의 영역에는 각 경제 주체들이 다 있잖아요. 예. 거기는 저희 같은 뭐 민간인도 있지만 기업도 있는 거고 정부도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기업의 잉여 자본 같은 것들 계속해서 내부로 쌓아두고 있는 자본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투자나 선순환시키지 않는 문제도 같이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GDP 추계하는 방식을 보면은 네. 그 생산으로 인해 얻은 소득 부분을 추계를 하고 그리고 지출 부분 뭐 모두가 쓰는 뭐 카드 그 영수증을 모아서 추계해서 양쪽에 모두의 생산이 모두의 지출과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생산 사이드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영역이 그 생산을 하느냐를 볼 수도 있지만 이 만든 소득을 뭐 그 서비스업 내수 부분에서 충분히 소비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에 대해서 아예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어떻게 좀 외연이 너무 넓어지긴 하지만 철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상을 살아야 되느냐의 철학적인 문제까지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좀 여기에 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짧게만 부탁드려요. 다음 질문. 예, 지금 생산으로 보면은 생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소비가 낮고 좀 이제 소비가 낮은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수출 비중을 계속 높이려고 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네. 그리고 지금 소득 측면에서 본다면은 왜 이렇게 그 소비 비중이 높냐 이게 다 연결돼 있지만은 그렇지만 또 저축을 어떤 면에서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아까 기업잉여금도 말씀하셨지만은 그것도 뭐 일종의 저축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미래가 불안해서 돈을 안 쓴다는 얘기죠. 소비자들이든 기업들이든 그 다음에 또 생산 면에서는 우리가 수출을 계속 늘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뭐 산수상 그 소비 비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요게 지금 중국에서 많이 지금 논란되고 있는 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내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소비를 늘려야 된다는 건 확실하고 그다음에 또 잠재 성장률이 내려가는 큰 이유 중에서 하나가 투자가 지금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걸 높여야 되는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조금 제가 최 교수님하고 좀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은 소비를 그런 식으로 늘리려면은 그 수출의 비중을 좀 낮춰야 되는 그런 면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수출 양은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은
소비가 더 빨리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서비스를 말씀하셨지만 서비스를 바꾸려면은 뭐 규제 개혁이나 아까 투자를 늘리려면은 그 투자의 어떤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다음 질문 사실 재정 적자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뭐 같이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할게요. 그 추경하면 지금도 일부는 또 국채 발행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재정 적자가 결국에는 좀 국가 채무라는 개념으로 더 확대시켜 볼게요. 1,300조 원을 넘기게 될 것이다. 결국엔 이제 이런 그 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집행하려면 쌓일 수밖에 없는 뭐 국가 빚 뭐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기조 자체가 많이 달라질 것 같단 말이죠.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쨌든 균형 재정을 강조하면서 최대한 재정 집행을 보수적으로 잡았단 말이죠. 이 기조 자체가 좀 바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건 항상 이 경제학계에 부딪히는 논쟁거리니까 이건 우 교수님께 먼저. 그러니까 올해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대략 한 200조 원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대환 발행이기 때문에 순중하는 경우는 한 80조 정도, 그 정도 규모로 보시면 되는데, 네. 요 규모는 사실은 우리 경제 규모로 따져봤을 때는 아직 뭐 무리가 되는 수준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올해도 세수 결손이 생길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추경할 때 세입 경쟁을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원래 돈이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네. 이제 돈이 안 들어오는 이런 부분은 그러면 지출을 줄일 것이냐, 아니면은 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그걸 메워서 갈 것이냐,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네.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특히 지금처럼 경제가 안 좋은 시기에 이 재정의 역할이 소극적이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다소 부담스러운 면이 뭐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좀 적극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고, 아직도 뭐 우리가 40% 후반대이기 때문에 조금 뭐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은 여유가 있는 편이다, 이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40% 후반대라는 게 이제 그 국가 채무 비율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적정선이 어디를 두느냐도 굉장한 논쟁거리인 건데, 그러니까 40%대 이 국가 채무 비율을 유지해야 되는 게 무슨 꼭 지켜야 될 선이냐, 뭐 거기에 대한 생각도 좀 다 다르시더라고요. 최 교수님 생각도 좀 들어볼까요? 예, 저는 일단 재정 건전성이 기본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고 동의합니다. 재정 건전성 때문에 미국의 그 기축통화 지위가 위험한 상황인 것처럼 재정 건전성이 매우 엄중하게 바라봐야 되는 요소인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딱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채무 비율 50% 정도 수준 자체는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는 되게 높대요. 그게 제가 예. 잘 그러니까 헷갈리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제 논거 중에 하나가 이제 기축통화 비기축통화국의 이제 국가 채무 비율 차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국가 채무 기축통화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축통화는 여러 가지 결이 있는데 뭐 리저브 통화일 수도 있고 뭐 경상과 자본거래 인보이싱 커런시일 수도 있고 하는데, 최소한 확실한 것 하나는 지금 우리 국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는 굉장히 높아져 있어가지고 2018년에 그 IMF가 매년 이제 각국을 방문을 해서 각국 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팀을 보내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회사에서 일할 때 그 팀이 와서 응대를 하고, 그 팀이 아티클 4의 보고서에 2018년도에 한국 국채 시장은 때때로 안전자산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 평가를 했던 분이 이제 지금은 덴마크 중앙은행 총재가 된 시그넨 크록스트롭 박사인데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그리고 코로나 때도 그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대외 자본이 우리나라 국채로 많이 유입이 됐거든요. 즉 우리나라는 대외 국채 발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추경을 위한 그 재원을 마련을 해도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이유가 네. 어려울 때 돈 빌리려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거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은 적극적으로 쓸 때다. 예, 적극적으로 써야 되고 그러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이 확장적 재정 정책의 이제 기조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아닌 자본수지 흑자 기조와 확장적 재정 기조를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국채를 외국인들한테 팔아야 된다. 외국인 자본을 유치해야 된다. 내국에서 그 구매력이 높은 소득 및 자산 최상위의 구매력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적극적으로 자본을 유치해가지고 그 보수적이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 국내에 들어온 외국계 투자 기관들은 우리 국고채를 사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그 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우리 경제 기조를 보다 더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자본 수지는 흑자가 날 테고 경상수지 적자가 좀 줄을 수는 있는데 그러한 기조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기조적으로 그 재정 승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성이 합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이제 그 학문적 용어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예. 그 기조에는 확장적 재정이 지금은 필요하다. 그거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동의를 할 테고 그럼에도 그렇게 불구하고 따지면 채무비율 50%선 사수 이런 것도 지금은 의미가 없다. 예, 다시 말씀드렸지만 넘겨도 된다라는 예, 말씀. 그 1차 추경과 2차 추경에서 추가로 그 발행되는 국채 규모가 8.5조, 9조 정도에서 뭐 얼마나 더 추가될지 모르겠지만 GDP의 1%가 넘진 않을 1%, 2%가 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기조적으로 10년간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네. 단기적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있다. 예,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그렇게 외국 그 투자를 적극적으로 좀 들어오려면은 우리가 재정 상태가 크게 나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뭐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돈이 필요한데 과거에 좀 여유 있을 때 돈을 많이 써가지고선 지금 돈을 못 쓴다면은 이거는 넌센스거든요. 다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쓰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우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하겠다. 요거는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첫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좀 문제가 있을 거다 좀 염려를 안 하는 부분이 제가 요걸 한 일주일 전에 본 수치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숫자는 아쉽게도 못 보고 왔는데요. 네. 그렇지만은 지금 미국, 독일, 일본 다 좀 국채 비율이 너무 높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역시 아까 얘기했지만 좀 일주일 전 수치긴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미국, 독일, 뭐 유럽 상당 국가들의 국채 금리가 한 25bp 올랐습니다. 일본은 50bp 올랐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나라는 한 15bp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하지만은 그렇지만 심한 상태가 아니다. 지금 현재 국제 시장은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우리가 돈을 안 써가지고선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침체에 빠진다면은 그럼 국가 리스크 때문에 그 금리가 오히려 더 올라가겠죠. 그래가지고선 우리가 적절한 경제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만은 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적절한 정책을 한다고 보여주려면은 우리가 지금은 할 수 없이 적자를 심화시키지만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적자가 심하지 않게 지금 국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도 확실히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아마 정부 조직 개편도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 하면은 일단 부처가 뭐 이름도 바뀌기도 하고 각각 기능과 역할들을 이제 또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가장 뜨거운 감자는 기획재정부입니다. 부처 위에 부처들의 왕으로 꼽히는 곳이죠. 지금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과 편성 기능을 분리하겠다라는 게 이전 더불어민주당에서의 안들이 나온 바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가장 덩치가 큰 기재부의 기능을 쪼갠다.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단 말이죠, 우 교수님. 뭐 이제 대부처 체계로 예컨대 뭐 경제 정책이니 재정이니 뭐 금융이니 이런 것들을 다 한 부처에 몰아가지고 네. 대부처로 갔을 때는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옥상옥이 없어진다. 그래서 한 부처에서 모든 정책을 총괄해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런 효율성 측면에서는 뭐 장점이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요거를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성과 면에서 지금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 거냐 아니면은 국민의 편에 서 가지고 경제 정책을 해온 거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난 3년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지난 3년 동안 경제 성과 너무 안 좋았고 그리고 뭐 지난 IMF 때로 들어가면 그때도 대부처 체계였거든요. 네. 경제 위기가 날 때까지 전날까지도 경제 위기 없다고 말하는 게 그 대부처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불법 계엄을 이제 대통령이 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 전까지도 아무 문제 없다 이런 보고를 올린 게 기재부거든요. 그래서 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국민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이번에는 예산 관련된 기능은 좀 떼어내서 경제 부처들 간에 서로 견제와 균형을 좀 맞게 해주는 것이 이 민주공화국의 국민들을 위한 이익이 좀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 기능 분리는 필연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새 정부의 여러 과제들 중에서 또 규제 개혁도 매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등장을 하는데 규제 개혁이 매 정부가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하면 잘 됐냐? 아마 좋은 점수를 받는 정부가 없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어떨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규제 개혁을 해야 되냐? 당위성 부분에 대한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양 교수님. 예, 지금 우리가 중장기 과제로는 생산성을 올려야 된다고 했는데 네. 그 생산성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소를 본다면 첫째는 과학기술인데 우리나라 과학기술 그렇게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적 자본, 교육, 뭐 경험인데 이것도 뭐 우리가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나가면 앞서 나갔지 뒤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뭐 연구 결과나 뭐 설문조사 결과나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어디서 굉장히 많이 뒤지느냐? 법, 규제,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시장 경쟁도. 여기서는 우리가 그 설문조사라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조사한 국가들의 그 밑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고치려면은 여기서부터 고쳐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그 고치는 게 어려우냐? 뭐 아주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돌아간다면 우리나라 법제도입니다. 우리나라가 대륙법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에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 포지티브 시스템하고 네게티브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본적으로 뭐 우리나라 신문에서 많이 볼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뭐 새로운 상품을 뭐 개발했는데 이걸 팔지 못한다. 왜? 법이나 규제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포지티브 시스템입니다. 미국이나 영미권 국가를 본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저기 법에서 아무것도 얘기하는 게 없으니까 우리는 요거를 판다. 요게 네거티브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학자들이 어떤 새로운 상품을 만든다고 해도 요걸 제대로 상업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항상 늦다 이거죠. 규제 때문에 예, 늦어진다. 규제 때문에 늦고 또 이게 또 어떤 면에서 모순적인데 우리나라가 먼저 개발을 해도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상업화를 못 시키다가 그러다가 외국에서 똑같은 물건을 만들면은 우리나라 뒤진다. 그래서 그때야 이제 많이 풀어놓거나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몇 가지 우리나라의 좀 고유적인 문제를 얘기한다면은 뭐 덩어리 규제, 중복 규제 문제, 여러 부처가 비슷한 규제를 많이 내니까 한 부처가 마음 먹고 규제를 제거한다고 해도 나머지 부처들의 규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해단체 간의 그 갈등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가지고선 이런 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 불신 문제. 기업들보다 뭐 정부도 그렇게 많이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업보다는 더 믿겠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의원 입법 문제. 우리나라에서 법을 제출할 수 있는 주체가 정부하고 의회잖아요. 국회잖아요. 네. 그런데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선 그 법에 어떤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규제가 너무 복잡해지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제출하는 법안은 요거를 못 해요. 그래가지고선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자는 법안이 작년 그 국회에 나왔다가 그 국회에서
그 여야까지 못했죠. 합의를 했는데 네. 그런데 끝에 가서 그 시간이 모자라 가지고는 통과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다시 도입을 해야지만 좀 네. 우리가 좀 생산성을 높일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 정부가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계속해서 짚어보고 있는데 당장 당면한 과제가 뭐냐라고 하면 아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일 것 같습니다. 우 교수님, 미국과의 관세 협상 정말로 난제인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사항이 관세 분야뿐만 아니라 비관세 영역까지 방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재명 정부가 어떤 전략을 갖고 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나서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 이제 우리가 처한 지금 상황은 우리 또 한반도에 안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전 그 소위 말하는 2+2 회담을 했던 이 최장목 경제팀이 지금 어떤 내용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협상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사실 잘 알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오늘 보고를 받을 건데 이 보고를 받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요구들이 지금 테이블 위에 지금 올라와 있을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지금 뭐 여러 가지 관세 이 전쟁 국면에서 지금 상당 부분 많이 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뒤집어 보면은 어디선가 성과를 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성과를 내야 될 타겟이 우리 한국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새로 들어서서 이제 새로운 정부를 입수하면서 협상에 나서게 될 건데 상당히 불리한 국면에서 협상을 직면하게 될 것이고 다만 다른 나라들도 지금 협상을 다 조금씩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너무 앞서가지 말고 다른 나라와 보조를 좀 맞춰가지고 네. 그렇게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최우진 교수님은 자본 투자 활성화도 핵심 새 정부의 과제다 이렇게 꼽으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이런 공약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증시 부양을 위해서 뭐 상법 개정 재추진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거듭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상법 개정을 해야 된다던가 뭐 금융소득, 배당소득을 뭐 분리가서 해야 된다던가 이런 지역적인 테크니컬한 부분도 너무 중요한데 네. 제가 이제 그 경제학자지만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약간 더 외연을 넓혀서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항상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의 이제 연장인데요. 이렇게 많이 소득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그 소비를 하느냐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재테크도 엄청나게 못하는 나라거든요. 우리 못합니까? 재테크 엄청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못하는 게 확실한데 다른 분들도 그런가 보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알려진 사실인데 네. 그 99년부터 2007년까지 GDP의 2%를 매년 흑자를 냈는데 그럼 10년 지나면 이게 GDP의 20%가 저축으로 잡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계좌 열면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어떻게 지역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도 그 자본시장에 대한 그 교육과 인식 자체가 조금은 더 그 선진화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자본 자체는 죄가 없다.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산 실물 자본에 대한 소유권으로 자본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갈등이 유발되는 지점들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자본은 본질적으로 이제 저축이고 이 많은 중산층들이 건전한 자본시장을 통해서 미래의 번영을 담보할 수 있게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경제가 이 생산 사이드를 보조하는 입장에서의 자본시장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미래의 중산층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 또 내수, 고용의 부진, 성장 동력 발굴까지 이제는 정말로 먹고 사는 문제, 경제에 집중할 때입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주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